크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조금 우리 아이가 이런 성향이 강하다, 미리부터 조금씩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제일 신경 썼던 부분은 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거는 그냥 부모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부모 없이도 내가 학교도 잘 찾아갈 수 있고 내 물건도 잘 챙기기 위해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해주시면 좋은데, ADHD로 진단받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초등학교 들어가는 친구들이 다 같이 해주시면 좋은 연습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소영 작가님을 모시고 ADHD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가장 완벽한 ADHD 양육 가이드, 이 책을 내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ADHD, 이게 정확히 어떤 거예요?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라고 한글로는 이제 정식 진단명입니다. 크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주의력 부족, 그다음에 과잉행동, 충동성,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집중을 못하는 병이 아니라 집중의 유지가 힘든 것, 집중의 조절이 힘든 건데요. 우리가 꼭 필요할 때 주의 집중을 유지하는 힘, 그리고 필요한 곳에 주의 집중을 전환하는 힘, 하기 싫어도 그것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능력, 하고 싶어도 그 하고 싶은 충동성을 참을 수 있는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을 주의 집중력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고, 좀 더 크게 말하면 이제 자기 조절의 능력인 거죠. 네. 꼭 ADHD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금 내 아이가 좀 의심된다, 이런 순간들이 되게 많잖아요. 키우다 보면.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능의 유지가 얼마나 잘 되는지를 보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주의력이 부족하고 행동이 과하고 친구들과 좀 싸우고 하기 싫은 거를 막 떼쓰면서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발달 수준에 따라서 조금씩 나오는 건 당연한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유치원 생활이 힘들다든지 학교에서 너무 자주 혼나서 아이가 자존감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일상에서 루틴이 잘 안 잡혀서 부모랑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녀 관계가 안 좋아진다든지 하는 이 아이의 발달 과정에 저해가 될 때 우리가 ADHD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살 정도부터는 진단이 가능할까요? 네. 요즘에 사실 ADHD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시면서 두세 살이나 세네 살부터도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집중 시간이 짧은 것 같아요. 여기 봤다가 저기 봤다가 너무 산만해요. 이렇게들 많이 오시거든요. ADHD 아이들의 뇌 영상 연구를 해보면 전두엽의 기능이 그 또래 수준이나 나이에 비해서 미성숙한 것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두엽이 미성숙하다라고 말하려면 우선 전두엽이 성숙해야 되겠죠. 이제 전두엽과 관련된 뇌 부위들은 만 4세, 5세부터 적극적으로 굉장히 활발히 발달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만 3세, 4세에는 미성숙하고 계획을 짜지 못하고 충동적이고 본능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미리부터,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랬었는데 미리부터 좀 걱정해서 우리 애가 좀 산만한데 ADHD 기질이 있는 게 아닌가, 그 나중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방문을 한다던가 소아과를, 그럴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네,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미리 예방을 한다는 게 아예 그런 개념이 없는 거네요. 또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하고 싶은 걸 좀 참을 수 있고, 하기 싫은 것도 좀 참고 하고, 어른의 말을 귀 기울여서 듣고, 친구한테 양보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실은 인내력, 이제 자기 조절력, 참을성,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꾸준히 연습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ADHD가 아니더라도 모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과정이고, 부모님들이 계속 훈육을 통해서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꼭 ADHD를 예방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기초 생활 습관을 키워주는 거는 두세 살부터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 중에서도 좀 ADHD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기질을 좀 더 특징적으로 많이 보이는 아이들도 있어요. 저희 아들도 좀 그랬거든요. 호기심이 굉장히 많고, 좀 이제 새로운 거를 좀 쫓고, 좀 열정적이고 도전적이고 활동량이 많은 친구들. 쪼이인데. 네. 저희 아들도 그랬거든요. 아들들이 좀 많이 그렇지 않나요? 아들들이 조금 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이제 그 눈앞에 뭐가 보이면 막 신나서 하던 거 까먹어버리고, 뭘 막 계속 하고 있으면 옆에서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우리 아이가 이런 성향이 강하다 그러면은 이제 미리부터 조금씩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제일 신경 썼던 부분은 사실 미디어입니다.
자극 추구가 강한 친구들 그리고 ADHD 아이들인 경우에는 미디어 같은 즉각적인 보상,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매체에 노출됐을 때 다른 친구들보다 과몰입하거나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거기에 의존될 수 있는 경향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좀 이제 자극 추구 성향이 있다, ADHD일 가능성이 있다, 혹은 부모님들 중에 ADHD였다 이러신 분들의 자녀분이라면 미디어는 최대한 늦게 노출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럼 실제로 자녀분한테는 미디어를 좀 최대한 늦게 보여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집에는 일단 TV는 없고요. 지금도 이제 일주일에 두 번만 30분씩만 미디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은 산만하고 기분이 오락가락하고 이런 것들을 꼽아주셨는데 요즘에 또 조용한 ADHD라고 또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과잉 행동도 없는 것 같고 공부도 좀 잘하고 성적도 잘 나오는 친구들 중에서도 몰랐는데 ADHD인 경우가 있나요? 네, 물론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ADHD 아이라고 공부를 못하지 않습니다, 꼭. 그래서 ADHD는 지능과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아이가 지능이 좋든 나쁘든 ADHD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능이 아무리 좋아도 ADHD적인 특성이 있다면 그게 아웃풋이 잘 안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지능이랑 좀 별개라는 점 하나. 두 번째는 아까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충동성 이 세 가지가 ADHD 특성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주의력 결핍만 우세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과잉행동이나 충동성은 좀 잘 없는 경우죠. 근데 실제로 전체 ADHD 중에서 30% 정도가 부주의 우세형입니다. 생각보다 꽤 많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과잉행동은 없는데 혼자서 멍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뭐 그런 경우, 아니면 자기 물건을 못 챙겨서 내일 지우개, 연필 잃어버리는 거는 뭐 일수고 우산, 외투 이런 거를 놓고 오는 경우, 그 다음에 뭔가 공부를 하라고 하면 앉아는 있어요. 근데 가보면 하나도 시작을 안 한 경우,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끝을 못 매기는 경우, 그 다음에 실수가 많아서 틀리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용한 ADHD 거죠. 이런 경우는 발견하기가 더 어렵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늦게 진단되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요. 좀 성격적으로 좀 조용하거나 아니면 불안이 같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조용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진단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에서 물어보면 그냥 조용하고 괜찮은데요 하시는데 엄마가 집에서 공부하랬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를 하는데 매일 하는 일인데도 막 10분이면 끝날 걸 1시간씩 하니까 엄마는 너무 속이 타는 거죠. 네, 이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랑 뭔가 좀 갈등이 생기고 좀 그 관계가 틀어질 때 그럴 때는 좀 조정을 해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게 ADHD라는 게 어쨌든 치료를 받고 병원을 다니면서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완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완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것도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그러니까 완치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평생 약을 먹어야 하나요? 혹은 병원에 평생 다녀야 하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신다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요. 보통은 진료실에 와서 치료를 하고 치료가 잘 되면 1, 2년 안에 치료가 종결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타고난 기질과 성향이 없어지느냐 라고 본다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 책을 4명의 소아정신과 의사가 썼는데 4명 중에 2분은 이제 이미 밝히셨어요. 나는 ADHD고 약을 먹고 있다고. 그래서 그럼 그분들을 봤을 때 그분들이 뭐 완치가 안 된 불치병이냐 이렇게 보지는 않잖아요. ADHD적인 특성, 그러니까 자극을 추구하고 새로운 걸 좋아하고 좀 잘 못 참고 이런 특성이 있지만 여러 가지 삶의 방식과 연습, 그다음에 자기 관리를 통해서 뭐 의사도 하시고 책도 쓰고 뭐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분명히 완치가 될 수 있는 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이게 딱 진단이 내려지면 학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우리 애기 이제 나중에 제대로 성장 못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제대로 된 사회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계속 문제아로 자라진 않을까? 네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 중에도 본인이 ADHD라고 밝히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수영선수 펠프스 그분도 그렇고 빌 게이츠도 본인이 ADHD라고 아마 이제 밝혔나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ADHD 아이들이 가진 장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생각을 확장해서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친구들보다는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또 노벨티 시킹 새로운 거를 쫓는 능력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성숙시켜주면은 굉장히 또 좋게 발전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제 ADHD를 진단받았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맞춤 양육법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ADHD 친구들이 조금 남들보다 자주 느끼는 감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ADHD 아이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은 바로 억울함이죠. 억울해요, 얘네들은. 왜냐하면 일부러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막 수업을 듣다가도 새소리가 나요. 새소리다. 선생님, 저기 새 있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또 수업을 또 듣고 있었어요. 뭐 유관순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어요. 근데 어제 배웠던 안중근이 생각났어요. 선생님, 저 안중근 알아요. 너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는 거를. 네. 그러면 옆에 친구들도 쟤 왜 저래? 왜 저렇게 막 방해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도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지만 단체로 수업을 해야 되니까 누구야? 조용히 하자. 계속 한두 번이라도 계속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학교 가서도 지적, 집에 가서도 지적. 친구들도 야, 너 조용히 좀 해. 너는 저리 가.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왜 나한테만 그러지? 왜 나만 혼내? 나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막 이런 마음이 쌓이게 되면서 굉장히 억울함이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좀 집에서라도 좀 보듬어 줘야 될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다. 그래서 ADHD 아이들의 사고 과정과 인지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또 지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 항상 뭐 너가 그래서 그랬구나 보듬어 줄 수만은 없고 당연히 키우다 보면은 훈육 상황이나 지시할 상황들도 생기잖아요. 그럴 때 조금 더 다른 아이들보다 주의해서 지시를 해야 되는 점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흔하게 예를 좀 들어보면은 아침에 이제 학교 갈 때가 거의 대부분 전쟁이죠. 그래서 아침에 이제 학교 갈 때 자고 일어났는데 눈앞에 장난감이 있어요. 그러면 눈앞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하게 되는 게 ADHD들의 특성이겠죠. 근데 우리 엄마나 아빠들은 음식을 하고 있으면서 멀리서 이 아이를 부릅니다. 누구야, 나와서 밥 먹을 준비해. 빨리 옷 입고 준비해야지. 너 이러다 또 늦겠다 하면서 막 잔소리를 하게 돼요. 그럼 얘는 그 얘기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는 거죠. 그냥 엄마는 저기 옆에서 무슨 라디오 틀어놓은 것처럼 이제 계속 얘기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ADHD가 있는 아이들한테 지시를 할 때는 굉장히 단계별로 해주셔야 되고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너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갈 준비해가 아니라 우선 일어나. 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어날 때도 초반에는 이제 침대에서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초반에는 좀 더 굉장히 간결하고 명확하게 단계별로 해서 일으켜서 나와서 화장실에 밀어 넣으세요. 그래서 물을 틀어놓고 물을 이제 얼굴에 이렇게 뭐 해준다든지. 그 준비라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씻고 밖으로 나와. 그리고 이제 밖에 나오면 앉아, 밥 먹어.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눠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0번 멀리서 말하는 것보다는 한 번 직접적으로 말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 보고 말하셔야 돼요. 직접 들어가서 내가 말하는 게 이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전달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엄마가 뭐 하라고 했지? 하고 자기 입으로 말하게 하는 것까지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꼭 ADHD가 아니더라도 좀 다 통용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신학기 이제 또 앞두고 있잖아요. 딱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이것만큼은 부모님들이 좀 챙겨줘야 된다라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부모님들이 꼭 해주셔야 할 거는 이제 1학년 1학기는 아이가 학교에 적응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준비를 해주실 거는 이제 예비 소집일에 꼭 같이 이제 아이랑 같이 가셔서 이 아이가 학교를 전체적으로 훑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 ADHD를 가진 아이들이 특히나 이제 시야가 좀 좁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딱 이만큼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주마가 여기 가려놓고 이렇게 앞만 보고 달리기 하잖아요. 근데 ADHD 아이들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푹 빠지는 거 이렇게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서도 학교 둘러보고 왔는데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 뭐 학교에 걸려있는 태극기만 생각나. 아니면 학교 운동장에 있는 큰 농구 골대만 생각나.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시야를 좀 넓혀줍니다. 그래서 학교 가시기 전에 학교 지도 같은 거를 먼저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로는. 그리고 이제 학교 가서는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아보자 하면서 이 초등학교라는 거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어. 근데 그 중에서 너는 1학년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전체 중에서 자기 어디 소속되어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런 다음에 교문에서 학교까지 들어가는 길을 같이 가봅니다. 그때도 그냥 얘기하면서 그냥 뛰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큰 교문이라는 건데 저기까지 우리 몇 분 안에 가는지 가볼까?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 동선적인 개념도 같이 한번 연습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손을 잡고 거기까지 걸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1층에 가서
우리 1층 한번 돌아볼까 하고 복도를 쭉 같이 한번 스캔을 합니다. 그럼 전체 그림을 아이랑 같이 그려보는 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1학년에는 1반부터 몇 반까지 있어. 그 중에 우리 몇 반이 될까? 이런 얘기까지 한번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 좋죠. 요거 지금 학령기 앞두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꿀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같이 보는 연습을 할 때 우리 아이가 하나만 피상적으로 직관적으로 외부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통합적으로 보는 연습, 어떤 설계도를 그리는 연습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거는 그냥 부모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부모 없이도 내가 학교도 잘 찾아갈 수 있고 내 물건도 잘 챙기기 위해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것은 사실은 ADHD로 진단받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초등학교 들어가는 친구들이 다 같이 해주시면 좋은 훈련법, 연습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ADHD 아이들은 물론 가족들이 다 같이 또 할 수 있는 그 명상이 또 도움이 되는지와 어떻게 가족이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사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네. 이제 속도가 너무 빠르고 모두가 멀티태스킹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시대의 흐름 때문에 사실은 반대로 명상이라든지 러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정신의학에서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명상을 아이들과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서도 마음 챙김과 명상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네. 건포도 명상이라고 이제 네. 일명 부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 명상, 마음 챙김이라는 거는 내가 온전히 여기에만 집중을 한다. 내 마음에 대해서 알아차린다. 나의 모든 감각을 활용해 본다는 건데요. 아이들과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그 질문은 뭐냐면 나는 외계인이야. 너가 외계인이야? 너가 화성인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 건포도를 처음 본 거야, 지구에 와서. 그러면 이 건포도는 우리가 한번 탐색해 볼까? 그러면 외계인이라면 어떻게 할까? 하면은 이 외계인이라면 이거를 처음에는 만져보는 것도 좀 두렵겠죠? 그래서 어떻게 만져볼까? 그럼 만지기가 좀 무서우니까 냄새부터 맡아볼까? 한 다음에 만져봤더니 괜찮아. 근데 만져봤더니 쪼글쪼글하네? 그럼 우리 이거 냄새를 맡아볼까? 한번 혀로 대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건포도에 대해서 완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아이와 함께 그게 건포도든 아니면 이런 연필이든 이런 걸 가지고 하나에 오롯이 집중하는 그런 연습을 해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1, 2분만 하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 날엔 또 다른 걸로 해볼 수가 있고, 이런 건포도 명상을 평상시에 많이 활용하면은 많이 디스트랙션 돼 있던 그 산만했던 거에서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이런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도 조금씩 점진적으로 늘려갈 수 있으면 더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박소영 작가님을 선생님을 모시고 ADHD에 대해서 정말 A부터 G까지 다 파봤는데 못다한 말씀 마지막 마무리로 한번 해주시고 책 한번 또 어필 마지막으로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과적으로 심리 발달 과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나이 때에 꼭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달성해야 되는 과업 중에서 이 아동기의 심리 발달 과업이 바로 성취감입니다. 이 성취감은 내가 학업이든 운동이든 친구 관계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뭔가 뿌듯함을 얻고 학업도 해감으로써 뿌듯함을 얻고 이런 것들이 점점 이 아이한테 쌓여서 결국 이 아이한테 중심이 되는 자존감이 되는데, 우리 ADHD를 가진 아이들이나 자기 조절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은 이 성취감을 쌓는데 좀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 아이들이 자기 삶의 기초를 단단하게 쌓아 나가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역할에 대해서 이 책에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많이들 관심 가지고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